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다른 집을 드나드는 50대 중반 여성이에요. 매일 다른 집을 드나든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듣고는 네? 하시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끔은 그런 반응이 재밌어서 일부러 모른 척 더 독특하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 사람이 혹시 빈집 털이를 하고 다니나? 아니면 집이 엄청 여러 개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정수기 필터 관리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집이 생수를 사 먹거나 물을 끓여 먹는 대신 정수기를 사용하죠. 셀프로 필터를 바꾸고 청소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은 직원분이 와서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인데요. 매일,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방문해서 정수기의 필터를 바꾸고 내부를 청소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다른 사람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별의별 일이 참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 기회죠. 어떤 집은 대궐처럼 크고 넓기도 하고, 또 어딘가는 너무 좁아 정수기를 청소하면서 물을 뺀 통을 내려둘 곳도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비싸고 고급스러운 사장님, 사모님들이 사는 곳도 있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풋풋한 청년들도 있어요. 가끔은 부모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방문하자 놀라서 막 어딘가로 전화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집은 귀여운 강아지가 먼저 달려나와 반겨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저를 보고 신기해서 옆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도 해요. 처음에는 여러 집을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운전해서 다닌다고는 하지만 바로 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면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좁은 골목이나 언덕 위까지 걸어 다니면서 다리가 퉁퉁 부어 밤새 끙끙 앓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면 수입도 나쁘지 않고 여러 집을 다니면서 재밌는 일들도 많아요.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것도 꽤 좋아하는 편이고요. 사실 저는 지금의 나이쯤이 되면 적당히 은퇴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죠. 아이들도 대학에 갔을 테고, 그러고 나면 돈이 크게 들어갈 일은 없으니 악착같이 일을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제 기대와는 달리 지금도 악착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몸이 힘든 걸 견디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냐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시댁이나 고부 갈등이라는 게 주변에서 늘 말이 많은 만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할 때부터 저희 시어머니랑 사이가 무척 좋았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를 아주 많이 예뻐해 주셔서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기구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들어보면 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삶이 이렇게나 순탄하지 못한지 세상살이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어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 제가 많이 보듬어 드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제 삶 역시 어머니와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주며 지내기도 하고요. 와, 남편이 엎드려 절해야겠네 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아내 며느리를 얻었을지 남편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하는 말도 엄청 많이 듣고요. 특히나 요즘은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집이 예전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더 대단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엎드려 절을 하고 꽃가마를 태우거나 저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만 맡긴 채 본인은 떠났어요. 이혼했거나 집이라도 나갔나 궁금하실 텐데 남편은 사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따로 지병이 있었다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어머니랑 같이 쌀집을 운영했는데 배달도 직접 다닐 정도로 아주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무거운 쌀을 어떻게 드나 저는 늘 신기했는데 남편은 이 정도는 거뜬하다면서 혼자 배달을 다니고는 했죠. 남편도 40대였기 때문에 쌀 배달을 다니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30대가 지나면 체력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쌀을 들고 날랐으니 정말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쌀을 배달하던 남편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거나 어떤 징조라도 있었으면 미리 준비라도 했을 텐데 말이죠. 쌀을 가져다 주겠다던 남편이 배달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고꾸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쌍둥이 딸내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다리 힘이 풀려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하셨고 저 역시 전화를 받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고객님 집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아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저야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거지만 제가 갑자기 풀썩 주저앉아서는 엉엉 울기 시작하면 고객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가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이 없으면 이제 제가 가장인데 그렇게 쓰러져 있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가서 남편 얼굴도 확인하고 장례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였기에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병원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본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혹시나 아니기를, 다른 사람인데 착각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갔는데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계단에서 꼬꾸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보니 얼굴에 상처가 가슴이 아팠어요. 넘어지면서 굴러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에도 멍과 작은 상처가 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크게만 보였던 남편인데 새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말랐나 싶더라고요. 내 남편이 이렇게 말랐었나, 뼈밖에 안 남았구나 싶었어요. 곧이어 아이들과 함께 온 어머니도 들어와서 아들 얼굴을 확인했어요. 아빠와 인사를 나눌 마지막 기회이기는 하지만 차마 딸들에게는 들어오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면 아이들 기억 속에 남편의 이 모습만 영영 남을 것 같아서 밖에서 기다리도록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빠 마지막 모습인데 자기들도 보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께서 반대했어요. 안 된다. 자식들 가슴에는 평생 대못이야. 저러고 누워있는 거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면 아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다. 저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도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거야. 네 아빠 좋은 모습, 행복한 얼굴만 평생 기억하는 게 낫지. 아빠 지금 모습 본다고 꼭 마지막 인사는 아니야. 네 아빠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니까 인사는 밖에서 해도 충분하다. 그 말을 하는 어머니 속은 어땠을까요? 저는 남편을 잃었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잃었으니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나보다 짧게 살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예상도 되지 않았죠. 어머니의 삶은 참으로 기구한데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분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의 남편, 저에게는 아마도 시아버지가 되었겠죠.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을 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오래전이죠. 어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어머니가 출산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어머니는 마음 편히 누워있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보고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시부모님을 도와서 밭일을 했죠. 그 당시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도 시댁 어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손주를 낳은 며느리라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죠. 낮에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고 어머니는 밭에서 시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어요. 저녁이 되면 또 아이를 돌보고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밥상을 차리고 이른 아침 또 일을 나갔죠. 어린 아들을 남기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인생은 매우 안타까웠어요. 저도 쌍둥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랑 남편이 없었다면 혼자 어떻게 했을까 싶었거든요. 거기에 어머니는 고부 갈등이 심해서 시집살이도 아주 호되게 했어요. 시골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특히 어머님의 시어머니가 꽤 고약했었나 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어머니는 가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 당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했을 거예요. 시골에서 밭일만 하던 어머니가 혼자 나가서 살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젖먹이 아기까지 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었겠어요. 그래도 따뜻한 집이 있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으니 좀 참자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날마다 버텼어요. 그나마 시아버님은 어머니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남편도 저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고 가엾게 여기면서 보듬어 주셨다고 해요. 묵묵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시아버지 덕분에 어머니는 힘든 고부 갈등도 시댁의 생활도 다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모두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고 해요. 워낙 사업수완이 좋아서 가지고 있는 밭 외에도 장에서 물건도 꽤 잘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집안 살림이 빠듯하기는 했어도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또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잘하는 분이라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는 척이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 말을 잘 따르고 한편으로는 어머님을 딸자식처럼 챙겼어요. 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도와 장에 다니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장사에 관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가끔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서 몰래 둘이 시장에서 국수도 사 먹고 맛있는 거니까 몰래 먹으라며 옥춘을 챙겨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시할아버지가 계신 동안에는 집안이 나름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연세가 많으셨던 터라 조금씩 힘을 잃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시더니 마지막 1년은 꼬박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해요. 시할머님은 남편을 살리려고 귀하다는 홍삼을 사오고 유명한 한의사들을 만나 약을 지어왔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집안 살림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혼자 일을 해서 장에 나가 돈을 버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거든요. 시할머니는 아픈 남편 곁에서 떨어지지를 않았고요. 그러다 결국 아이들이 이제 막 두 돌이 되었을 때 시할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시할머니도 어머니도 모두 상심과 충격이 컸었죠. 집안의 기둥이던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어요. 우선 시할머니의 마음의 병이 깊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방에만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던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걱정도 컸어요. 시할머니는 마음의 병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 아이를 맡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밭에 나가 일을 하고 그걸 장에 가서 팔았어요. 하지만 아기를 돌보면서 일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에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1년 사이 집은 아주 어려워졌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쌀을 얻어와야 할 정도였죠. 시할머니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진 것을 어머니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무능한 탓에 그렇다고 다 너 때문이라며 비난했죠.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이 밥은 굶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급기야 아이를 부잣집에 보내자고 했어요. 저기 부잣집에 애가 없어서 고생이라더라. 우리 손주가 탐이 난다고 하던데 아이 데려다 주면 돈도 많은 집이니까 잘 키울 거다. 애 주면 고맙다고 우리한테 보상도 넉넉히 한다고 하더구나. 능력도 없으면서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욕심일 수도 있다 너. 잘 생각해. 너도 살고 우리 손주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 뭔지. 그러니까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애한테 뭐가 더 최선인지를 생각해라. 나라면 이 상황에서 내 애라고 꾸역꾸역 어거지로 안 키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부모는 무슨. 신중하게 생각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먹고 살기 어려워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데려다가 장사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애 밥 굶기지 않게 제가 어떻게든 더 노력해 볼 테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후 어머니는 이 악물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어머니 대신 이웃집 문을 두드려서 아이를 맡기고 장에 나가서 돈을 벌었죠. 그렇게 혼자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일을 했고 겨우겨우 자식밥은 굶기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웠고 몇 해 후 시할머니 역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시어머니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제대로 경험한 이후 자신은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꼭 잘해주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들어왔을 때 무척 잘해주셨어요. 저도 어머니도 애교 있고 살가운 성격은 아니다 보니 낯간지런 말을 하거나 엄마와 딸처럼 친근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묵묵히 도와주고 한쪽이 지친 것 같을 때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묵묵하게 곁을 지켜주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도 육아부터 일까지 많은 힘든 난관을 버틸 수 있었죠.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랑 떨어져 사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프다고 해서 그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요양원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돌보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갑자기 혼자서 딸 둘을 키워야 한다니 앞이 막막했는데 어머니가 힘을 주셨거든요. 나도 남편 잃고 혼자 자식 둘을 떠맡게 되었을 때 못할 것 같았다. 남편도 없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혼자 애들을 키울 수 있나 싶었어. 앞이 정말 막막했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산다고 애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니까 되더구나. 애가 둘이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내 정신 좀 봐라.
이제 늙어서 말도 막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난 또 아들이니까 딸 둘 키우는 것 같았다 이 말이지. 이래서 나이 들면 빨리 가야 돼.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지 않니? 아야.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머니가 계신 덕분에 쌍둥이들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 키울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애 둘이 뚝 떨어져서 얼마나 당황했는데요. 옆에서 어머니가 애들 재우는 법에 밥 먹이는 것까지 다 알려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나 몰라요. 어머니는 혼자서 젖먹이를 기르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 제가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비록 애들은 많이 컸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앞으로 남편 없이 애들 혼자서 키울 수 있을지, 제가 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럼 너보다 더 모자란 나도 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다 늙어서 옆에서 도움을 별로 안 될지 몰라도 그래도 애들 밥이라도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마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혼자서는 더 이상 쌀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서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충격 때문인지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대상포진으로 몇 주를 끙끙 앓으면서 아파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독감으로 한 달을 넘게 기침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셨어요. 젊은 나이에는 독감에 걸려도 며칠 앓고 나면 금방이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그런지 고열로 정신을 놓으셔서 응급실까지 다녀왔어요. 그렇게 거의 두세 달을 앓고 나니 부쩍 늙으셨더라고요. 원래도 통통한 편은 아니었지만 몇 달 사이 살이 쭉 빠져서는 온몸에 뼈가 다 드러났어요. 건강에 좋다 그래서 낙지도 요리해드리고 산삼도 사드렸는데 그래도 기력을 회복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바짝 마른 몸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마른 기침을 계속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몇 달째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아서 병원에 다시 방문했더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데 워낙 연세도 있으시고 한동안 계속 아프시면서 건강이 많이 상한 상태라 앞으로도 쭉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기관지 확장제를 흡입하거나 복용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앞으로는 산소 공급까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죠. 조금만 걸어도 너무 힘들고 숨이 차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필요했어요. 호흡 재활 운동도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일을 하는 틈틈이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센터를 다녔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수입은 반 이하로 줄었는데 어머니 병원비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 마련까지. 남들은 노후 대비를 할 때 저는 오히려 만들어 두었던 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수당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분주하게 다녔죠. 남편이 떠난 것을 슬퍼할 틈도 없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라 근심을 가득 안고 다음 집의 정수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문했어요. 한 달 전 아는 분이 퇴사를 하면서 저에게 넘겨준 곳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에요. 제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지 오늘따라 이 대궐 같은 집이 더 부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곳에서는 어머니 병원비도 아이들 등록금도 걱정하지 않겠지. 괜히 넓은 마당을 들어서면서 그런 자격지심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괜히 부러워해봤자 내 속만 더 상하지 싶어서 정신을 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현관을 열고 들어가니 늘 인사를 하러 나오던 여사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까 초인종을 누를 때도
웬 남자 목소리였어요. 일하는 사람이 바뀌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글쎄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겨우 집어들어서 거실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저희 시어머니에게 찍은 사진을 전송했죠.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들고 있던 장비 가방도 철퍼덕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죠. 괜찮으세요? 거기서 왜 그러고 계세요? 다, 다, 당신이 왜 여기에... 네? 당신은 분명 죽었는데... 제가 죽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 왜 살아있어? 아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제 앞에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사람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한 제 남편이었어요. 정면에서 얼굴을 봐도 제 남편이었죠. 머리 스타일이나 옷차림이 묘하게 달랐지만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 중에 계속해서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었어요.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은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핸드폰을 주어서 자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정수기 교체하시는 분 어머니 되세요? 핸드폰에 어머니라고 이름이 뜨던데.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러시겠어요? 이분 자꾸 이상한 말도 하시는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주소를 알려주고는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핸드폰을 넘겨주면서 약간은 두려우면서 걱정이 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봐도 영락없는 제 남편 얼굴이었죠. 저는 다리를 꼬집어보고 눈을 벅벅 비빈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봤어요. 이건 꿈이 아니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자꾸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잠시만요. 저는 급하게 핸드폰을 들고 남편의 사진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그는 사진을 보더니 꽤 큰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사진이죠?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이거 사진 뭐 합성 같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제 남편, 애들 아빠예요.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라고요? 저랑 얼굴이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그쵸?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남편에게는 형제가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거 제 사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이럴 수가. 저도 형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이거 물어볼 것도 없네요. 대신... 대신이요? 제가 입양되었다는 이야기는 성이 된 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헌혈하려고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두 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유형이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니 제가 어릴 때 입양했다고 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저를 두고 가서 보육원에서 입양했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저한테 형제라도 있던 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남편은 한 번도 형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저희 어머니도 한 번도. 어머니요? 혹시 방금 전화하신 그분 말인가요? 네, 그분이 제 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의 어머니인 거죠. 그렇다는 건 그분이 혹시 이분이 혹시 제 형제라면 지금 오시는 그분이 그 제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럴지도요. 아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다 너무 복잡해서 우선 어머니가 오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역시 남편 말고 다른 자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한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던 중 무심결에 애들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그냥 어머니가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잘못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어머니가 그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우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군요. 일단 여기 자리로 좀 앉으시죠. 저는 그분의 부축을 받아서 소파에 가서 앉았어요. 최근 오랜 중국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왔고 오랜만에 편하게 쉬고 싶어서 일하는 분들도 모두 휴가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늘 나와서 인사를 하며 저를 안내해 주던 여사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부인은 오랜만에 친정에 갔다고 하고 자기 혼자 집을 지키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희는 어머니가 오시는 사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에서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는 게 보였어요. 얼마나 급하게 오셨는지 숨을 크게 헐떡이고 계시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막 달려왔을 것을 생각하니 제가 너무 놀라게 해드렸나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어머니를 모시러 달려갔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머니는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채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면서 억지로 힘을 내서 빠르게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역시 밖으로 뛰어나왔는데 어머니는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에구머니나 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순간 넘어지시는 줄 알고 저희 두 사람이 달려가서 부축했죠.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온 자기 아들과 똑 닮은 얼굴을 한 그 사람을 하염없이 쳐다봤어요. 금방이라도 얼굴이 뚫어질 것처럼 쳐다보셨죠. 그러더니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유, 내 아들. 내가 미안해. 다 내 탓이다. 내가 죄야, 내가. 땅을 치며 마구 우는 어머니를 겨우 말려서 집 안으로 모셨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가슴을 마구 내려치면서 우셨죠. 내가 몹쓸 짓을 했어. 아휴. 어머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나도 몰랐다. 나도 내 아들이 살아있을 줄 몰랐어. 나도 정말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내가 키웠을 거야. 정말이야. 제가 그쪽 분의 아들이 맞나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호흡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시아버지까지 세상 떠나고 그 후 우리 집은 급격히 어려워졌어. 사실 난 얼굴이 똑 닮은 쌍둥이 형제를 낳았단다. 사람들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더구나. 아무튼 그렇게 아들 둘을 낳았는데 남편도 없지. 그동안 집안 살림 담당하던 시아버님도 안 계시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마당이었어.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애 보는 것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시고 그렇다고 일을 나가시지도 않았지. 그래서 나 혼자 애를 여기저기 맡기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러 다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수입이 없는 날도 있었고 쌀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 그런 날은 이웃집에 동냥을 해서 겨우 쌀을 빌리기도 했다. 그리고 남은 쌀을 박박 긁어 물을 한 솥 가득 넣고 죽도 미음도 아닌 거의 쌀뜨물을 만들어서 먹었지. 그렇게라도 니들 밥을 먹이려고 애썼는데 그렇게 영양가 없는 것만 먹다 보니 한참 클 나이인 어린 너희는 늘 배가 고파 울었어. 그때가 아마 3살이 되기 전이었을 거야. 그날 밤은 배고프다고 소리도 안 하고 왜 하나가 너무 조용하더구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근처 의사 집안을 찾아서 문을 두드렸어. 그 근처 제일 부잣집이었지. 문을 막 두드려서는 제발 우리 아기 한 번만 봐달라고. 아기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고 우리 애 죽었냐고 울면서 사정을 했다. 그래서 방에 눕히고 상태를 살폈는데 아휴, 영양실조라더라. 그 어린 것이 그동안 얼마나 뭘 제대로 못 먹었으면 영양실조라고. 그게 전부 다 내 탓 같더구나. 영양실조라고 하니 방법도 없었어. 그저 잘 먹이는 수밖에 없었는데 당장 집에 돌아가도 먹을 것도 없고 약을 먹어서 낫는 병도 아니니 대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 부잣집에서 자기들이 며칠 잘 먹이고 돌봐서 보내겠다고 하더구나. 근데 선뜻 그렇게 하자고 말을 못했어. 왜요? 다른 아이 하나가 걱정되어서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집은 이전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애를 데려다 주자고 했던 집이었거든. 그 집이 대대로 부잣집인데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내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애가 둘이나 있으니 하나를 데려다 주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 난 절대 안 된다고. 내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고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집에서 몇 번이나 돈도 많이 주겠다고 했었나 봐. 그래서 한동안 집요하게 설득을 했었지. 아픈 애 돌봐준다고 하니 고맙다고 당장 맡길 수도 있었지만 앞전에 그런 일들이 있고 하니 마음이 영 불편하더구나. 그래도 선택권이 없었어. 그대로 내가 애를 데리고 갔다가는 저러다 진짜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 그래서 한 달만 봐달라고 그 이후에 바로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두고 나갔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쌀이라도 넉넉히 사둬야겠다 다짐했지. 그래서 난 약속한 시각을 달력에 적어놓고 매일 확인을 하면서 이악 물고 죽어라 일했어. 우리 아들들 배고파서 아픈 일은 없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단다. 아침에 밭을 돌보고는 장에다가 내다 팔고 밤에는 새벽이 올 때까지 이웃집에서 바느질거리를 얻어서 하고는 했어. 그렇게 한 달이 되어서 애를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날 말리더구나. 부잣집에 아이를 완전히 보내라고 말리신 거예요? 아니, 그랬다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바로 데리러 갔을 거다. 그런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우리 아기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더구나.
내가 아이를 맡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상태가 많이 나쁜 채로 찾아와 손 쓸 도리가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날 데려다가 뒤에 산에 있는 작은 아기 무덤까지 보여줬는데,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을 줄이야. 어쩐지 그 부잣집이 얼마 후에 이사를 가더라니. 아유, 아유, 내가 바보야 멍청했어. 그 말을 곧대로 믿다니.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그 집에 한 번 확인이라도 하러 갔었으면, 그랬으면 널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자식 데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아유, 아유. 내가 남의 말만 듣고 내 자식 살았나 죽었나 확인도 제대로 안 해보고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내가 다 모자라서. 그러니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다. 어머니도 모르셨잖아요. 몰라서 그러셨던 거잖아요. 저 살리려고 굶고 있는 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신 거잖아요. 생태 같은 자식 일부러 떼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사실 그 뒤로 매일 네 생각을 했단다. 둘째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는 늘 네 생각을 했었어. 쌍둥이라 꼭 닮은 얼굴을 보면서 첫째가 있었다면 지금 이 나이였겠지. 이만큼 자랐겠지. 항상 널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몇 번을 하늘에 대고 빌었다. 어미가 능력이 없어 밥 한 번 배부르게 먹이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너무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렸어요.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분, 아니 아주버님도 어느새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었더라고요. 두 분은 서로 손을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한참을 눈물을 쏟아내며 오열을 했어요. 한평생을 자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눈물소리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집에 입양된 후 잘 자랐어요. 사실 어른이 될 때까지 입양이 된 걸 몰랐어요. 왜 나는 더 아기 때 사진이 없냐고 부모님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앨범이 한번 다 불타서 없다고. 부모님이 아주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자식이라고. 그래서 정말 예뻐하며 키워주셨어요. 의사인 아버지와 병원 이사장 따님이었던 어머니 덕분에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하나도 없었어요. 두 분도 세상을 떠나기까지 저를 참 예뻐해 주셨고요.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저에게도 너무 좋으신 부모님들이어서 그렇게 몰래 친엄마로부터 아이를 빼돌렸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부모님인데 혈액형이 왜 다르냐고, 왜 어머니 아버지랑 나는 하나도 안 닮았냐고 그렇게 몇 번을 여쭤보니 뒤늦게 제가 입양되었다고 알려주셨어요.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하시길래 전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예 안 계신다고 해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어딘가에 내 어머니와 형제가 살아있을 줄 알았다면 한 번만이라도 찾아볼 걸. 저도 그 말만 믿지 말고 직접 한번 찾아봤을 걸 싶네요. 그랬다면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볼 수 있었을 텐데. 한 번이라도 동생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엔 아주버님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울었어요. 그 이후에도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의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렸죠. 친정에 갔던 아내분이 돌아와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두 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또 울기는 했죠.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생겨 아내분은 많이 당황스러운 눈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터라 제가 쌍둥이 딸이 있다는 이야기에 너무 예쁠 것 같다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분이 팔을 걷어주셨는데요.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집에 남는 방을 내어주셨어요. 딸들은 대궐 같은 집에 넓은 방까지 생겨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치료비와 약값도 모두 부담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저에게는 일을 그만두고 가지고 있는 건물을 하나 관리하면서 세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기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 부자인 아주버님을 만났다고 무조건 돈만 받는 게 마음이 영 불편했어요. 그래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대신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위한 전문 간병인분을 따로 구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재활치료와 병원을 위해 제가 따라다니지 않고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딸 하나는 아주버님이 지원해준 교육비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에 수시 지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딸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본인이 가고 싶었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걱정하던 대학 등록금까지 아주버님과 형님네가 모두 지원을 해주셔서 무사히 입학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부자라도 받기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며 딸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서라도 등록금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본다면서 대학 입학 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넓고 쾌적한 곳에서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료기관에서 재활을 받다 보니 어머니의 병세도 많이 호전됐어요. 이 집에서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을 보고 까무러칠 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희가 같이 산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자식 둘을 잃은 줄 알고 상심이 크셨던 어머니는 아주버님을 만나면서 건강도 웃음도 많이 회복하셨고 남편이 떠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던 제 삶에도 숨통이 트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 만남이 당겨져서 저희 남편도 자신의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비록 형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하늘 위 어딘가에서는 우리 가족과 형이 다시 만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네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